거지 같은 놈이 여기 왜 왔어? 당장 나가! 아저씨,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72세의 박철수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낡은 검정 양복은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구두는 오래전부터 신어서 밑창이 닳아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평생 친구였던 김동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날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 로비는 고급스러운 화환들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과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박철수는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며 빈소를 향했습니다. 동진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화려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검정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박철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김동진의 아들인 김재현이었죠. 재현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동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살아생전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김재현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명품 한복을 입은 부인도 따라왔죠. 두 사람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김재현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박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김동진의 절친한 친구라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그의 초라한 행색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박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형제처럼 지낸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친구 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김재현의 아내가 팔짝 뛰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철수에게 쏠렸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박철수의 낡은 차림새는 더욱 초라해 보였죠.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현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지가 허풍을 떤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김재현이 손짓하자 직원은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용히 나가주시겠어요? 다른 조문객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직원의 말에 박철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진짜 거지나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의 장례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김재현의 아내가 다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집중되었어요. 박철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 친구라고 우기고 있어요. 말이 되나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박철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굴욕은 평생 처음이었거든요. 김재현이 보안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와 박철수의 양쪽 팔을 잡았어요. 박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동진이에게도 누가 될 것 같았거든요. 동진아, 미안하다. 내 마지막 길도 제대로 배웅 못해서. 박철수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영정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동진이의 웃는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박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그의 마음은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동진이와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79년 두 사람은 모두 20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들이었지만 꿈만큼은 컸어요. 작은 공장 한 칸을 임대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었죠. 박철수가 기술을 담당하고 김동진이 영업을 맡았습니다. 철수야, 우리 꼭 성공하자. 부모님들께 효도하고 싶어. 동진이는 늘 그런 말을 했었어요.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는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자고 했고 동진이는 당장의 매출을 늘리는 게 급하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길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혼자서 기술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몇 년간의 실패 끝에 혁신적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냈어요. 그 기술로 세운 회사가 지금의 에코텍 그룹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친환경 소재 회사로 성장했지만 박철수는 창업 20년 만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고 은퇴했었죠. 동진이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부동산과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박철수만큼의 부는 축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누곤 했어요. 박철수가 은퇴한 후로는 만남이 뜸해졌습니다. 동진이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박철수도 굳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그리워했습니다. 청춘을 함께 보낸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동진이가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박철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웠고 오늘 장례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진아, 내가 나를 기억했을까? 버스에서 내린 박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동진이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재현은 급하게 울리는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에는 이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회사의 이사였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에코텍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재현은 잠이 확 깼습니다. 에코텍 그룹은 자신의 회사에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들의 지원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모든 투자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계약도 해지한다고 하고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네요. 김재현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에코텍의 투자금이 빠지면 회사는 당장 자금난에 빠질 거였어요.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에코텍에 연락해 보세요. 이유라도 알아야죠. 전화를 끊고 김재현은 부랴부랴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내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따라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거래처들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네요. 김재현은 당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팩스가 들려 있었어요. 사장님, 에코텍 그룹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김재현은 팩스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동진 회장의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철수 회장님은 저희 에코텍 그룹의 창립자이시며 김동진 회장님의 오랜 친구분이셨습니다. 귀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향후 모든 거래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철수가 에코텍 그룹의 창립자라니요? 그 초라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회사,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여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가 다가와서 팩스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점점 하얘졌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에코텍 창립자라고요? 김재현은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에코텍 그룹의 창립자 박철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진을 보니 어제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바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김재현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에코텍 그룹과 연결된 모든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요.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사의 말에 김재현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회사를 유지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들과 보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할아버지한테 잘할 걸 그랬어. 김재현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박철수와 친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옛날 사진들을 뒤져보니 젊은 박철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왔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친해 보였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박철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재현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그렇게 모욕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돈과 권력만 보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거죠.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두들 미리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어요. 김재현은 그들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김재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저녁에는 파산 직전의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박철수 할아버지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였어요. 김재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를 찾아가야겠어. 김재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철수를 찾기로 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다시 거래를 재개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조용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직접 가꾼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은퇴 후 10년간 이런 평범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코텍 그룹의 현재 회장인 후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현 씨 회사와의 거래는 완전히 중단했고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협력업체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김재현 씨가 곧 찾아올 것 같은데요.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져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오후에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김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박철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재현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재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박철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박철수의 친절한 말에 김재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해서요. 김재현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차를 우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김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진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친구를 거지 취급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박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재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아버지께 면목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김재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아내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잖아요. 아내의 차가운 말에 김재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거든요. 단 한 번의 오만한 행동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김재현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했던 집에서 달랑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백발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철수가 업계에서 그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김재현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김재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 9,000원짜리 일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 수백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5만 원도 벌기 어려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니 옛날 직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김재현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한때 자신들의 사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이제 사장이 아니야. 그냥 김재현이라고 불러줘. 김재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 박철수 할아버지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고 계셨어요. 반면 자신은 그 작은 성공에 취해서 사람을 무시했던 거죠. 아버지의 영정 사진만 들고 나온 김재현은 매일 밤 아버지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친구분께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 박철수는 다시 김재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철수가 직접 편의점으로 찾아왔어요. 김재현은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재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초라한 편의점에 박철수가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박철수는 김재현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겸손해져 있었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셨나요? 박철수의 질문에 김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어요. 김재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동진이와 제가 젊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꿈을 키워갔죠. 박철수는 김동진과의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우정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갔는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셨구나. 김재현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동진이가 마지막에 당신에게 남긴 편지예요. 병원에서 의식을 잃기 직전에 간신히 써놓은 거죠. 김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필체였어요. 재현아, 아빠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정작 중요한 걸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철수는 내 평생 친구야. 잘 대해주렴. 편지를 읽은 김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어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박철수는 김재현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에코텍에서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김재현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철수의 넓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